자,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 그동안 금리 인상 수혜주, 유가 상승 수혜주, 그리고 각종 테마주들이 식품 가격 상승과 함께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당분간 또 시장의 색이 바뀌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무위원과 함께 시장의 색이 바뀌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본 이유가 보험과 은행주 조정을 받죠. 이거는 금리 인상기의 대표적인 수혜주들이고 조선주도 유가 상승 때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입니다. 수산주를 비롯한 비료주들도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종목군들이라서 함께 올랐었는데 일제히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그러면 시장의 색이 또 바뀌는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모셨는데요. 이런 저희들의 시장을 보는 관점이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장의 색깔이 그렇게 저는 쉽게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뭐 언급해 주셨던 주요 테마주들의 단기 반등 폭이 워낙 컸으니까 약간의 가격 변동, 약간의 전망 변화, 여기에도 뭐 민감해질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뭐 이런 테마주들의 고점이 어디인지는 뭐 저도 모르지만 지금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시장의 색깔이 뭐 5월이 기점이 됐든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이 기점이 되었든 다시 뭐 IT, 뭐 혹은 성장주 이런 종목군들로 바뀔 것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이 과거처럼 움직이는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 지금은 구조적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로 촉발된 소유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전쟁이 끝나면 내려앉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물가가 내려갈 거라는 판단 어렵고요. 둘째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각국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무기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가 뭐 사실일지 아닐지는 좀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밀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봄밀은 지나간 상황 아닙니까? 그럼 봄밀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가을밀 정도를 기대해야 되는데 어쨌든 봄밀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수국과 관련된 부담감은 결국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인플레 관련주들이 떨어지는 것과 인플레가 떨어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난주에 종목군들을 말씀드릴 때도 뭐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보다는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뭐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 쪽을 그나마 언급드렸는데 이런 종목군들의 상세가 끝났고 이제부터는 확연하게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목하는 섹터에 관심을 가지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이런 필수 소비재 종목군들이 여전히 신고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변동성 자체가 존재하다 보니까 뭐 배당주들에 대한 시장의 시각도 여전히 굉장히 살아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내가 그동안 너무 단기 급등했던 그런 개별 테마주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봐서 이게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난전에 말씀드렸던 CL제일제당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언급드렸던 이유는 이들이 지금 뭐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언젠간 떨어지겠죠. 네. 그게 뭐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뭐 2분기부터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지면 이들이 제품 가격을 내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진 확대는 제품 가격을 올려놓은 순간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한일사료처럼 이렇게 급등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쫓아다니시기보다는 이들 종목이 오히려 인플레가 떨어질 때 이익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하이트진로라든지 롯데칠성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이익은 오히려 인플레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익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들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을. 지금도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가면 더 올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들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관점은 정말로 인플레가 정점을 치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마 우리가 좀 차익 실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진이 올라가는 폭을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해 놨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플레가 정점이 아니고 여전히 인플레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많이 올라갔던 개별 종목보다는 대형주, 실제로 이익에 반영하면서 향후 인플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익이 급증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런 대형 종목군들에 대한 편입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속도가 빨라서요. 저희 아예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시적인 얘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해당 종목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여전히 다 해당되죠. 뭐 CJ일 제당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뭐 화이트 진로를 포함해서 뭐 대상 최근에 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샘표 식품이라든지 샘표가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신성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신성홀딩스 샘표 식품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종목의 급등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은 여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롯데칠성, CJ제일제당, 그다음에 뭐 삼양사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가 있고 향후 인플레가 떨어졌을 때 마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리고 구체적인 내 계좌의 방어주 소개도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목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인플레가 쉽게 없어질 위험이 아니라고 본다면 뭐 낙폭과대 기술주에서는 계속 반등이 나올 겁니다. 간헐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봤던 그런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 기존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부분들은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제가 잡는 종목의 컨셉은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위 이익 레버리지가 커질 수 있는 종목군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악재를 선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없던지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의 회복 요소가 있던지 아니면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비용단의 변화를 통해서 이익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최근에 제지주들 중에 무림 삼총사가 굉장히 탄력적인데요. 예. 왜 움직이고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뉴스를 종합해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인쇄용지와 산업용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보면서 미리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무림 재질을 쫓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탄력도는 덜하지만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솔 재질을 사야 되느냐는 본인의 선택일 것 같고요. 저라면 한솔 지지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저희 개인적으로 유한양행을 좋게 봐서 이 시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었는데 네. 유한양행을 제외하고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면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용단의 변화와 제품 포트폴리오의 변화로 인해서 긍정적인 실적 예상되고 있는 동아ST 같은 종목군들도 주가가 지금 상장 이후에 거의 최저가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반등을 시작하고 있고 수급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이익이 약간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데다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지금 오리지널 약의 오리지널리티가 거의 끝에 다른 약을 임상 3상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셀트리온도 있고 여러 회사가 경쟁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오리지널리티가 끝난 약을 만약에 임상 3상을 통과해서 런칭시킬 수 있다면 이런 모멘텀 자체가 이제 주가에는 반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동아ST도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거 말고도 한 2개 정도 대기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올해 내에 이게 반영된다면 조금은 탄력적인 반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장기 박스의 하단이 이제 8만 원대 초반 정도의 가격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탄력을 받고 가기 시작한다면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컨셉에서의 종목, 신규 종목들은 좀 골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작년처럼 뭐 투자만 하면 돈 버는 그런 시장이라면 그냥 시장이 주목하는 종목군들을 공격적으로 사는 게 맞겠지만 저는 올해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단의 변화는 없어도 이익 레버리지가 커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3, 4월 증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네. 테마주들도 워낙 발빠르게 움직였고 주도주는 부재했고 5월 증시는 이미 또 FOMC 재료들이 다 나온 만큼 우리가 특별히 걱정할 만한 게 없다. 기회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김정일 의원께서? 저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리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 터닝 포인트가
V자형 반등의 터닝 포인트일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터닝 포인트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안다면 우리가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 좋은데 최근에 뭐 전망들이 워낙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리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말 이게 탄력적으로 V자로 올라가는 시장이라면 저는 한 박자 늦게 가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게 탄력적으로 가서 적어도 한 3,000선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붙이는 그런 시장이라면 한 발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한 발 늦게라도 참여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주도주가 무엇인지도 판단해 보면 되는 거죠. 자동차가 될지 IT가 될지 불분명한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이 그 전체 흐름을 보시면 러시아 전쟁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판단에는 러시아의 전쟁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한 나토의 서방 진출을 막기 위한 것도 하나의 포인트지만 저는 경제적인 포인트로서는 ESG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러시아의 핵심 산업이 어쨌든 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에 ESG로 가면 갈수록 러시아의 전반적인 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ESG가 지연될 거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ESG를 10년만 지연시켜도 지금 산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해보기 위한 노력들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미 에너지로 하나의 인플레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중국이 이제부터는 인플레를 미국에 수출한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금융정책을 통해서 인플레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중국이 이번에 상하이 봉쇄, 그다음에 베이징 부분 봉쇄를 통해서 네.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이 인플레를 미국에 수출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통화 정책만으로 이걸 과연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재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변수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앞서서 5월 달은 터닝 포인트고 5월 달은 무조건 상승장이야라고 해서 지금 베팅하기에는 여전히 저는 부담이 좀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속단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은 방어적인 종목들도 일부 담고 현금도 일부 담아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뭐 금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금이요. 예.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다양한 자산들을 편입하는 것이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변동성을 좀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난데없이 이제 중국이 이제 와서 코로나 때문에 상하이시 봉쇄한다 그러고 일일이 다 그걸 이제 컨트롤하겠다고 하니까 증시도 3,000선을 하회하고 오늘은 어제만큼 많이 빠지진 못하고 많이 빠지진 않지만 약보합으로 또 반등 또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뒤늦게 또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되진 않을지 전 세계 중국의 교역을 워낙 많이 하는 만큼 특히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갖춘 우리나라에는 부담이 안 될까요? 되죠. 일단 그 중국의 성장률이 1%가 떨어지면 우리 성장률은 0.5%가 떨어진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구간마다 아마 수치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중국 경제와 상당히 맥락이 닿아 있다라는 관점이고 전 세계 물동량이 올해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의 전반적인 이러한 성장 둔화 자체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과 연계를 맺고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업체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주목해 볼 포인트는 과연 중국은 왜 저렇게 상하이 그다음에 이런 베이징을 봉쇄하면서까지 코로나를 잡으려고 할까?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소설을 하나 써보자면 상하이방과 태자당을 누를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변수도 될 수 있는 거죠. 방역을 정치로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중국이 시진핑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시진핑의 나라가 아니죠. 상무위원국 공산당의 나라입니다. 시진핑의 3년임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제어력을 더 크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이번에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죠. 그리고 또 하나 금융시장의 중심인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금융의 중심도 옮겨야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야 이번에 상황을 봤더니 상하이에서 문제 하나 터지니까 국가 경제가 휘청이던데 상하이의 모든 경제가 너무 집중돼 있어. 야 거기서 세력 많이 공장 많이 빼서 다른 데다 짓자.
그리고 2분기에 경제 망가뜨려 놓고 3분기에 드라마틱하게 살리면 3분기에 새롭게 옹립돼야 될 시진핑의 정치적인 어떤 대비 무대에 있어서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뭔가 좀 더 기회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접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한국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돼서 이런 부분도 우리 증시 직격탄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5월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우리 늘 하는 얘기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너무나 식상한 것 같지만 또 어느 때보다도 이런 전략이 중요한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지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결정적 투자는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